그대 뒷모습 정채봉.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어린 새싹들을 위한 생명수처럼 비가 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초록이 대지를 물들 듯합니다. 봄의 초록은 아시다시피 여름의 초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초록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연두빛? 아무튼 봄이 주는 색은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싱싱한 느낌입니다. 아직 어린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발랄한 느낌입니다. 봄을 맞이한 사람들의 표정이 발랄한 것도 그래서인가 봅니다. 오늘은 지난 정채봉님의 좋은 예감에 이어 그대 뒷모습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께도 어린 새싹을 성장시키는 봄비처럼 삶을 성장시키고 키우는 촉촉한 단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조각보 같은 행복. 한때 서울의 폭력계를 지배했던 사형수가 형제형으로 향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이제 다시 살기만 한다면 저기저 기저귀가 날리는 판잣집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려본 행복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모르기는 해도 하루 일을 마치고 연탄 한 장 달랑 새끼줄에 꿰들고 들어가는 판잣집일 망정 아기는 새록새록 잠들어 있고 아내는 기저귀 개키고 남편은 김치 깍두기에 막걸리 한 삽을 마시는 데서 오는 그런 포만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거대한 것만을 쫓는 현대인들은 하찮게만 보일지도 모른다. 무슨 직위를 얻어냈다든지 아니면 몇십 대 1의 시험이나 추첨에 끌려들었다든지 크나큰 상을 받아냈다든지 해야 비로소 행복의 테두리 내에 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큰 행운이라는 것을 받을 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생은 이런 큰 선물을 받지 못한 채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평범한 가운데의 작은 행복은 누구든지 주워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지난 겨울 어느 날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목욕탕에 들렀다. 그때 나는 온통 물속에 잠겨들면서 아, 기분 좋다고 했는데 나의 친구는 아, 행복하다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행복의 비결이란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무지개가 떴다고 어서 빨리 도봉산 쪽의 창문을 열어보라는 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는 너끈히 행복해질 수 있다. 한 번은 밤늦게 귀가하는데 달이 휘영청 밝았다. 약간의 취기가 있던 참이라 나는 오랜만에 웃 친지분께 전화를 걸었다. 달이 보이세요? 만나서 술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원체 멀어서요. 그러자 이내 저쪽에 호령이 떨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하자고. 꼭 얼굴을 대하고 먹어야 맛인가 뭐. 자네도 준비하게. 여보, 술 한잔 따라오. 어서. 자, 드세. 건배. 그렇다. 그때 내 가슴에 술보다도 먼저 흥건히 고이던 것을 행복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며칠 전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만난 한 여기자의 손톱에 봉숭아물이 참 선명했다. 봉숭아가 나올 철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내가 묻자 그 여기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진주에 있는 시가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물들여 주셨노라고. 그분의 시어머니는 봉숭아와 백반을 찧어서 비닐로 싸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다. 봉숭아 물보다 더 진한 시어머니와의 행복한 영상을 지니고 간다는 며느리. 그분들의 맑은 행복이 나한테까지도 잔잔히 전해져 왔었다.
그래, 이렇듯 행복이란 가꾸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작은 조각천들을 이어붙여 커다란 식탁보를 만들 수 있듯이 남이 보기에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지만 잘 이으면 큰 것 못지않은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개태의 이야기. 꽃매 마을에 집을 사서 들어서자 이 녀석이 먼저 소리를 내었다. 털이 하얀 스피츠인데 제 판잣집에 틀어박혀 눈에 파란 빛이 일렁일 만큼 죽어라 하고 지저댔다. 어떻게 좀 사귀어 볼까 하고 빵을 사들고 간 아이들한테 으르렁거려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이튿날이 되어 목이 쉬어도 녀석은 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전 주인이 이사가면서 물려준 개인데 이렇게 되고 보니 괜히 얻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참다 못해 집사람이 저 빌어먹을 놈의 개새끼, 옆집 할머니의 애나 주워버립시다 하는 것을 쉬 달구어지지 않는 조선솥이 오래가지 않던가요? 두고 보시오. 정들이면 또 그만큼 잘 따를 것이오 하고 말렸다. 과연 녀석은 차차로 낯이 익어지자 처음 사납게 짖던 맹렬만큼 우리 식구들하고 바짝 가까워졌다. 이름도 원래의 해피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림자인 태자를 써서 개토로 바꿔줬다. 그러자 바깥 외출이 잦은 녀석을 아이들이 개태야 개태야 하고 찾으러 다니는 통에 이웃에서 우리 집을 가리켜 개태네 집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일요일에는 이 마을의 외판 사원들이 들이닥쳐 이 집 저 집의 개들을 지키고 다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골목을 들어서면서 옆집 할머니한테 저 집은 누구네 집입니까? 하고 물었던 모양. 그러자 그 할머니가 무심히 개태네 집이라우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면서 부르는 것이었다. 개태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물론 녀석이 컹컹 대답을 하였는데 우리는 여간 쑥스럽지가 않았다. 이 녀석한테 얽힌 에피소드는 이외에도 많다. 아침 출근할 때 밖에서 놀고 있는 녀석한테 들킨 날이면 온 동네 개들을 다 데리고 전철역까지 배역 나오는 통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를 않나 족발집에서 소주를 마신 김에 생각이 나서 한두 번 먹고 남은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들어왔더니 밤이 늦을 때는 꼭꼭 전철역으로 내 마중을 나오질 않나.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 가니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 나오면서 말했다. 아빠, 개태가 잡혀갔나 봐요. 개태가 잡혀가다니 누구한테 잡혀가? 그때서야 나는 녀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집사람의 설명으로는 아침 나절에 나간 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했다. 정신 무렵에 개장소에 개 파세요, 개 파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어찌 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정들인 것을 잃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간 마음이 설지 않다. 녀석의 빈집을 보는 것도 괴롭고 이웃집 개가 짖는 것조차도 가슴이 아팠다. 녀석은 집을 나간 지 사흘째가 되어도 종무소식이었다. 그 주 일요일에 나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사제관에 들러 신부님을 만나고 있었다. 집 나간 개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이들이 성모님께 전에 없이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녀석 때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는 신부님의 얼굴이 환해지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면서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집사람의 숨가쁜 음성이었다. 개태가 돌아왔어요. 무슨 끈을 끊고 왔는지 목에 털이 벗겨져 있고 상처가 크게 났어요. 꽃매 마을에 산 지 3년 만에 우리도 부득이 아파트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다. 집이 팔리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녀석이었다. 아무리 공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전 주인처럼 집을 사서 오는 분들께 부탁을 하고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이삿짐 차에 올랐다.
그러나 녀석은 아이들이 사다 준 소시지에 정신이 팔려 떠나는 우리를 못 보았다. 그날은 외국으로 떠나는 친구의 송별연 관계로 밤길이 늦었다. 전철을 타고 전에 살던 화서역을 지나면서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던 나는 화들짝 놀랐다. 수은등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하얀 것, 그렇다. 녀석인지도 모른다. 나는 수원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되짚어 나왔다. 역에 출구를 나서는데 손살같이 달려와서 엉겨붙는 것은 녀석이었다. 안면 있는 여건이 곁에서 말했다. 걔가 의리 없는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나와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뒤부터 나는 한 며칠 동안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녀석의 군것질을 준비해 가서 녀석하고 만나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내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녀석한테 꼭꼭 들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것은 녀석을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녀석한테로의 발걸음을 뚝 끊었다. 아,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이 애고요. 당신은 행복하세요? 근래 들어 젊은이들의 인사말이 변하고 있다.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행복이란 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안녕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세요 라고 한다. 안녕을 빌어요 또 행복을 빌어요 라고 한다. 이는 행복이 절대 가치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 반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있어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그곳에 누워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의 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좀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니기만 하다가 왔는지 후회스럽다며 한숨을 내쉰다. 물론 그들이 쫓아다닌 대상은 거의가 돈이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편에서는 사회의 공익을 위한다는 당위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쪽으로 귀결을 짓는다. 비애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쫓아다니기만 할 뿐 붙잡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행운을 잡은 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당연히 행복해야 할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불행으로 마침표를 찍기도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는 어느 허망한 복권 인생에 대해 간략히 전하고 있다. 귀금속 행상이던 그 사람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난한 결혼생활 20년에 3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런데 1984년 7월 어느 날 돼지 꿈을 꾸었다는 부인의 말을 듣고 구입한 주택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인생의 명암이 교차한다. 당첨금으로 건물을 사들여 건물주가 되고 다시 되팔고 그리하여 재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씀씀이도 커지고 마침내 부인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폭행을 일삼다 실형을 선고받고 끝내는 이혼하고 말았다는 것. 이런 돈으로 불행을 산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이웃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는 돈에 의해 사랑을 잃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설 연휴에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던 중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산골 풍경이 잡힌 채널에 리모컨을 멈추었다. 화면 속의 그곳은 외딴 두메산골 오두막으로 눈이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길조차도 메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눈여겨보니 퍼붓고 있는 한방눈 사이로 새하얗게 피어오르고 있는 연기가 있었다. 짧은 영상은 거기에서 끝났지만 어느 나무꾼 부부가 그 오두막에 살고 있어 군불 겸 고구마라도 삶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가슴속은 오랫동안 따뜻했다. 그렇다. 사랑이 있는 그 오두막의 아랫목에서 행복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계곡물 같은 관능적 사랑을 추구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들녘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같은 여린 음계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신의 몸속에 뜨겁게 끓고 있는 피에게 물어보라. 이 세상 마지막의 그리움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고요한 사랑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내가 최근 어떤 잡지에서 본 젊은 의사의 글은 이런 간절함을 전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젊은 노동자가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미 그의 얼굴과 머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살 가망은 거의 없었다. 그의 심전도를 체크하는 계기에는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박동을 나타내는 곡선이 아닌 웨이브 파동이 그려졌다. 그것은 곧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했다. 보통 이러한 곡선이 나타난 이후 대개의 사람들은 1-20분을 살아있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노동자는 계속 살아있었다. 이것은 과학적, 의학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였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한 여인이 중환자실로 급히 들어왔다. 분명 멀리서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듯했다. 젊은 여인은 눈물을 쏟으며 가까스로 환자의 침대 곁에 다가섰다. 바로 이 순간 모니터 화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던 웨이브 파동이 사라지고 마치 전원이 꺼진 것 같은 한 줄기 직선만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바로 그때 멈춘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지 3개월에 접어든 그의 부인이었고 임신 중에 있었다. 세 편의 수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전부 다 소개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름답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이 눈에 담기면 마음에도 비춰지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보는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물들어가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